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주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북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해 조의를 표했던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발인하는 날 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이 전날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서 조전을 이제 보내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김정일 위원장이라든가 또 현대 정주영 회장 등 남북의 고위 관계자 또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뭐 조의를 표명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였죠. 그래서 일단 그걸 통해서 또 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인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감이 몇 시간 가지 않았고요. 오후 들어서 결국은 북한이 방사포 2발을 동해안 쪽으로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뭐 조의는 조의고 또 방사체는 방사체다. 즉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측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대화보다는 역시 도발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조금 활짝 펼칠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쉽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이 그 스웨덴으로 외무성 대표단을 파견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2일날 김성경 북한의 외무성 국장을 대표단으로 하는 방문단이 이제 3개국을 방문합니다. 이제 폴란드, 핀란드, 이제 스웨덴이죠. 아무래도 이제 스웨덴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0월 초에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이 열렸던 장소고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채널 통로가 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늘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스웨덴을 통해서 보냈고, 이번은 이제 자신들이 지난 10월 초 실무 협상을 결렬시키고 나와서 일종의 자신들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스웨덴을 방문하는 것은 좀 스웨덴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연말까지 지금 시한을 잡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지금 북한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스웨덴이 적격인 나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10월 지나가자마자 스웨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진전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전격 지명을 했는데 그 의도는 일단 뭐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국무부의 2인자가 된 거죠. 일단 미국은 차관도 있지만 일단 부장관이라고 해서 장관 밑에 바로 2인자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외교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렇게 일종의 직위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장관이 됐다는 것은 2인자가 됐고요. 일단 이제 비건의 대북 협상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본인이 부장관이 됐으면 이제 협상 대표에서는 이제 물러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본인이 계속 협상을 맡을 거라는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건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전권을 구사하는 이제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뭐 부장관을 승격을 시켰다고 그래서 비건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미국의 입장은 이제 일관되고 확고하다라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야지만 접점을 찾을 것은 뭐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상황도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중국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이번 연도에 410억 원가량의 무상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게 대북 제재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해관 총서라고 그래서 이제 세관을 통한 기록에 이제 410억 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단 98%가 비료입니다. 이제 비료는 대북의 어떤 제재에서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1년 동안에 이제 655억 원의 이제 무상 원조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금액을 좀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도 비료하고 이제 식량이었는데 올해도 이제 이 비료와 식량이 작년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지금 4차례, 5차례 이상을 만났고 또 지난 6월 21일에는 시 주석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뭐 무상 원조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강력하게 바라는 이제 어떤 원유, 예. 에너지는 그것은 무상원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도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대북 제재와 관계가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지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쌀을 주겠다고 하는 건 지금 북한에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의도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금년에 북한의 식량 작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지난 5월 이후에 저희가 5만 톤의 식량 지원을 제안했습니다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죠. 네. 이 묵묵부답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6월 20일 날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최초로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 이후에 두 가지 대북 지원이 구체화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시 주석이 70만 톤 정도의 쌀을 북한에게 지원할 것이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또 하나의 뉴스는 관광을 대폭 지원한다는 뉴스죠. 네. 사실 뭐 중국이 7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5만 톤은 뭐 상당히 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서울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평양과 베이징 간의 관계 공고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관계가 많이 적신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식량 지원도 거절했듯이 금강산 관련 실무 회담도 거절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나타났습니다. 네. 날도 추운데 말도 거기까지 아마 비행기 싣고 갔을 네. 텐데 그걸 보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뭐 조만간 또 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과거에 장성택 최영이라든가 또 대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네. 백두산은 10월 초면 눈이 쌓이기 시작하죠. 11월이면 굉장히 추워지는 때입니다. 삭풍을 무릅쓰고 흰 백마를 타고 나와서 뭔 결기를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러더니 포문을 이제 금강산에 열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시설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내놨습니다. 네. 너절한 시설을 걷어치우고 네.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선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외세에 의존하는 이런 관광 시설물 건설은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북한의 3대 세습체에서 선임자들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김정은이 이런 이례적인 선을 넘었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뭐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대면 협상, 즉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주의인데 이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대면 협상을 제의를 거절하고 네. 결국은 서면 협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기 싫다는 거죠. 문서로 언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빨리 얘기하라는 압박이죠. 김정은의 이런 금강산 시설 철거의 이면에는 중국 관광객이 솔직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도 단동에 갔더니 당일 신의주 관광은 무비자, 무여권 관광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에 평양 금강산에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200만 명을 중국을 북한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오기 때문에 김정은의 초강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믿는 바가 있으니까 남측에게 초강수를 두어도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사실 금강산은 저도 한 4번 가봤는데 네.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한국인이 금강산을 바라보는 거하고 중국인이 금강산을 바라보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산이 하나지만 우리로서는 또 민족의 명산의 어떤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통적으로 금강산에 온다라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측을 이제 누를 때 중국 카드를 이제 흔드는 것으로 해석은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랑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좀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의 정책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측이 한미 동맹을 이탈해서 네. 단독으로 제재 완화에 나와
나오라는 거죠. 즉 금강산 관광에 나서든지 개성공단을 가동하든지.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벌크 캐시, 뭉태기, 대량 현금 문제 때문에 그런 선을 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죠.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 가다가니 잡아야지만 우리로서도 또 여지가 있고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릴 틈이 생기는 것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여져 있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정치 상황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정세 판단입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미국에는 뭐 제3 계층이 많았습니다. 공화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이 정책은 공화가 좋지만 이 정책은 민주가 좋다. 근데 요즘 미국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뭐 아주 그냥 양극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오늘 아침 미국의 여론조사는 뭐 49대 하여튼 47 정도로 탄핵이 우세합니다만은 공화당 의원들이 또 국회에서 아주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트럼프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국내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두 갈래의 가닥입니다. 하나는 북핵 문제에 신경을 크게 못 쓴다는 가닥이고요. 또 하나의 가닥은 본인이 탄핵으로 궁지에 몰리면 무슨 벼랑 끝 카드를 꺼내서 갑자기 북한과 뭐 협상 타결을 하는 정말 알 수 없는 시나리오도 또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북핵 문제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네, 탄핵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 더 나아가서 한반도 관계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